시간에는 이제 전 시간에는 좀 AI에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하이 레벨에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 약간 조금 더 들어가 가지고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에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볼 건데요. 물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걸 알 수는 없고 그냥 제가 좀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AI, 기계학습, 딥러닝, 생성형 AI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비교적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가 뭔지 개념이 되게 헷갈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AI가 제일 이제 하이 레벨에 뭔가 이제 인텔리전트한 걸 하게 만드는 기계 그런 게 AI고 그 안에 이제 서브필드로 기계학습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인텔리전트한 거를 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보고서 뭔가 기계가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거나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뭐를 하는 게 이제 기계학습이고 데이터 기반이 아니고 규칙이나 룰, 알고리즘 같은 걸로도 뭔가 인텔리전트한 걸 만들 수 있겠죠. 예전에 체스 시스템 같은 거, 예전에 체스 마스터 이겼던 시스템은 데이터 드리븐이 아니고 그 알고리즘을 막 다 코딩을 한 거죠. 체스. 근데 경우의 수를 다 해보고 그것도 AI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기계학습이 아닌 그냥 AI고 이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데이터 드리븐의 이제 기계학습, ML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ML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방법론들이 있죠. 어떤 디시전 트리나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또 확률 모델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게 이제 딥러닝이죠. 딥러닝이 요즘 제일 좀 성능이 좋고, 뭔가 재밌는 일을 하는 애들은 이제 딥러닝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죠. 근데 또 반드시 이게 뉴럴 네트워크로만 만들 일이라는 법은 없어요. 다른 기계학습 알고리즘도 많이 있고, 실제로 기업에서 쓰는 알고리즘은 딥뉴럴 그 신경망이 아니고 다른 전통적인 기계학습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제일 핫한 이제 생성형 AI. 생성형 AI는 보통 이제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쓰는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광고나 검색, 추천 이런 데 많이 쓰죠. 다른 분야도 많이 쓰이는데 생성형은 이제 생성한다는 거죠. 주로 컨텐츠를 생성한다는 건데 이게 이 사실 딥러닝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생성을 꼭 딥러닝으로만 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제일 흥미롭고 성능이 좋은 생성형 모델들이 다 이제 그 딥러닝 기반이기 때문에 이 안에다 집어넣는데 사실은 이 생성 AI는 약간 오버랩 돼가지고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닐 때는 저는 이제 제가 기계학습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나는 딥러닝 전문가다 이렇게 더 이렇게 필드를 줄여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기계학습한다고 해가지고 딥러닝 안 한다고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오늘 자꾸 마켓 사이즈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켓 사이즈 사실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실제로 AI로 돈을 버는 분야들을 보면은 생성형 AI는 사실 되게 작아요. 아직도 돈을 못 벌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AI로 돈을 버는 쪽은 이 전통적인 ML 시스템들이 다 실제 레버를 올리고 돈을 벌고 있죠. 그러면 스팸 필터링, 스팸 디텍션 한다든지 온갖 시스템들이 있죠. 근데 저 생성형 AI가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생성형 AI 말고 다른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들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좀 공부해 보시면은 실제로 필드에 나갔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게 뭔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코딩은 이제 내가 개발자가 알고리즘을 만들죠. 그러면 인풋을 주면은 그 알고리즘이 아웃풋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뭐 이 사진에 고양이가 있는지 디텍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개발자한테 시켰어요. 근데 데이터는 하나도 안 줬어요. 그냥 고양이 있는지 네가 알아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코딩을 하겠지 어떻게든 간에 뭐 동그란 게 두 개가 뭐 가까이 있고 뭐, 뭐 기둥 같은 게 네 개가 있고 뭐 이러면 고양이도 자기 알고리즘을 손으로 짜겠죠. 그럼 그게 이제 옛날에 하는 방식이고 이 기계 학습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알고리즘을 짜는 게 아니고 그냥 고양이 사진을 주고 이건 고양이다. 뭐개 사진을 주면 개다. 이걸 그러니까 그 레이블이라고 그러죠. 어떤 데이터에 레이블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막 계속 보여주면은 얘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기계학습은 인풋이 데이터, 데이터는 레이블 데이터고 아웃풋이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예전에 하던 프로그래밍은 아웃풋을 내가 직접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과연 뭐 챗GPT는 누가 코딩했나? 그럼 이거를 사실 좀 애매한데 이게 뭐 오픈 AI에 있는 개발자가 그 챗GPT가 뭐 이렇게 하라고 다 코딩을 하는 게 사실 아니고 이 사람들은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이랑 배울 수 있는 환경, 그다음 배울 수 있는 알고리즘만 준 거고 실제 그 지가 트레이닝 해가지고 그 다 배운 거죠. 그러니까 챗GPT 자체는 데이터를 보고 그 기계학습이 스스로 배운 거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뭐 개발자가 만든 게 아니죠. 개발자도 모르죠. 사실 챗GPT가 왜 이렇게 하는지. 왜냐면 자기가 다 코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사실은 이제 ML은 데이터에서 펑션을 만들어내는 거다. 인풋이 데이터고 아웃풋이 펑션,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되게 개념이 좀 다르죠. 근데 이게 잘 되면은 진짜 너무 좋겠죠. 우리 데이터만 주고 일 안 해도 알아서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은 뭐 예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갔든지 어딜 뭐 대학원을 갔는데 기말고사 성적 프로그램을 ML 시스템을 아니 기말고사 성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봐 이렇게 누가 시켰어요. 그런데 인풋은 뭐 출석률, 그다음에 중간고사 점수, 그다음에 이 학생이 그동안 받았던 평균 평점 이 세 가지 정보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기말고사 성적을 예측해 봐라. 이런 소프트웨어 만들어 하고 시켰는데 이제 어떤 게으른 직원이 여기 보면 F1 같은 펑션을 딱 만들어 놓고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 F1은 뭐 하는 펑션인가요, 지금? 네. 학생들 중에 대답해 보실 분 계세요? 뭐 하는 펑션이죠, 이게? X1이 출석률, X2 중간고사, X3 평균, 학점. 이거는 그냥 중간고사 점수 돌려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시스템이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이 작동 잘 하겠죠. 웬만하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비슷할 거니까. 그래서 되게 똑똑한 직원은 이렇게 한 줄 코드 짜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은 돌리면 됩니다. 돌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좀 엄청 성의가 없겠죠. 이게 야, 뭐 이래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해봐. 야, 이게 너 좀 예의가 아니잖아. 좀 더 해봐. 그랬더니 이제 F2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F2는 뭐 하는 건가요, 이거는? 네, 이거 뭐 하는 함수인지 말해주시면 학생. 이거 뭐, 지금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이제 소자는 이제 평균 평점이 3.7보다 높은 학생이면은 중간고사 점수에다가 1.1을 곱한다. 그러니까 얘는 평소에 잘하는 애니까 뭐 기말고사 좀 잘 보겠지 뭐 이런 거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중간고사 점수를 리턴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일 시키면 이런 식으로 했던 거야, 나. 근데 이거는 뭐 사람의 어떤 인투이션으로 하는 거죠. 사람의 어떤 데이터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F1이랑 F2 중에 그럼 어느 게 더 좋은 펑션일까요? 그거는 사실은 뭐 데이터 실제로 이걸 돌려보기 전에 알 수가 없죠. 어느 게 더 좋은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짰을 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로스 펑션 아니면 에러 펑션, 코스트 펑션이라고 하는 어떤 매저가 필요하죠. 매트릭이. 그래서 가장 뭐 지금 오른쪽에 제가 좀 복잡한 표를 붙여놨는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이제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앱솔루트 디퍼런스를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yi가 내가 프리딕트한 스코어고 yi hat 그러니까 그게 진짜 스코어고 이 학생이 실제로 기말고사를 나중에 봤을 때 받은 점수고 그거에 앱솔루트 디퍼런스를 다 평균 낸 게 그냥 우리의 매트릭이다 시스템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스퀘어 에러 같은 경우는 그 디퍼런스를 제곱한 거죠. 그거에 평균 낸 건데 이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mean absolute error를 쓰는 경우랑 mean squared error를 쓰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니까 대답해도 별로 안 창피할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위에 에러 펑션 썼을 때랑 아래 에러 펑션 썼을 때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 함수를 선택하게 될까요? 왜냐면 우리 이제 에러가 적은 함수를 정하고 뽑고 싶은 거잖아요. 네, 뭐 대답해볼 하세요 없어요? 그럼 제가 대답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스퀘어를 하면은 에러가 크면 이게 증폭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0개를 예측을 했는데 9개를 정확하게 맞추고 하나를 이 학생이 100점 맞았는데 내가 빵점이라고 예측을 했으면 디퍼런스가 100인데 이거를 제곱을 해버리면 많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틀릴 때 엄청나게 심하게 틀리면은 그 에러가 증폭, 폭증을 해버리죠. 근데 반대로 위에 이제 앱솔루트 에러를 쓰는 경우는 가령 100점인데 에브리바디가 10점 디퍼런스로 해도 그 평균 1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스퀘어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심하게 틀리는 애를 굉장히 페널티 많이 주는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 앱솔루트 에러를 쓸 경우에는 그냥 이게 심하게 틀리나 조금 틀리나 이제 다 같이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에러 펑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제 어떤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만들 때 이런 에러 펑션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태스크에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다시피 다양한 이제 에러 펑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전에 문제로 돌아가가지고 가령 우리가 뭐 트레이닝 데이터가 딱 3개만 있었더라고 해요.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학생 3명의 출석률, 중간고사, 합격, 뭐 기말고사 점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모델 트레이닝 할 때는 저 기말고사 점수 안 보고 하겠죠.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F1으로 예측을 하면은 지금 F1이라고 좀 함수가 있죠. 예측 점수가 중간고사 점수랑 똑같죠. 80점, 80점, 70점. 그 다음에 이제 F2 같은 경우는 예측 점수가 첫 번째 학생의 경우 88점으로 올라갔죠. 왜냐면 아까 전에 1.1을 멀티플라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앱솔루트 에러랑 스퀘어 에러를 계산해 보면 제 밑에 적어놨죠. 이거는 평균 값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F2가 ADS로 계산을 하나, 스퀘어드로 계산하니까 에러 값이 적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F2가 F1을 업그레이드 한 거다, 잘 만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기계학습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사람이 만들었을 거고, 이제 이걸 이제 기계학습적인 어프로치로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은, 어, 제가 보여드릴 이제 가장 간단한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에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사실은 이 F1, F2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함수의 모양이나 어떤 뭐죠 형식이 무궁무진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 여기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상한 포뮬러로 내가 다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무궁무진한 엄청난 스페이스에서 어떤 펑션을 찾아라 이러면은 사실은 뭐 기계학습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언리미티드 스페이스에서 뭘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기계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펑션의 형태를 딱 정해줘요. 정해주고 이 펑션 폼 안에서 네가 이 데이터를 줬을 때 가장 작동 잘하는 펑션을 뽑아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그 펑션의 포맷 중에 하나가 제일 심플한 게 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고 뉴럴 네트워크도 하나의 펑션의 폼이에요. 이런 얘랑 얘가 들어가면은 웨이트에서 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그냥 펑션의 폼을 스트럭처를 준 거고 그의 웨이트들을 네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보고 아까 보여준 그 에러 펑션을 줄이는 최소화하는 값들을 찾아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본원리는 다 비슷한데 그럼 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는 인풋이 세 개잖아요. x1부터 x3. 거기에다 그냥 웨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W0는 그냥 기본값.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냥 기본 점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1, x2, x3의 각각의 인풋에 이것이 파이널 스코어, 그 기말고사 점수를 예측하는데 얼마나 얘가 중요한가, 이게 얼마나 크리티컬한가를 W1, W2, W3가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인풋의 중요도가 W 하나의 멀티플라이어로 들어가고 W0가 그냥 베이스다. 굉장히 간단하죠. 엄청나게 심플한 알고리즘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펑션 포맷을 정해줬어요. 기계 학습 시스템한테.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것저것 시도하지 말고 딱 이렇게 생긴 펑션 중에서 W0부터 W1, W2, W3 값을 네가 찾아내라. 네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줄 테니까 그걸 보고 그 에러 값을 최소화시키는 이 W 값을 찾아내라.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기계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다가 이 W 값을 적어놨는데 지금 화면 안 보이는데 이걸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 알고리즘을 돌리고 이 데이터 우리 3명 있잖아요. 3명 우리 3명밖에 모르지만 이거를 주면은 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W1부터 W3까지 값을 찾아주는데 그거를 넣어보면은 이걸 거의 100%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값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W0 그리고 그럼 이 값을 어떻게 찾느냐 보면은 제가 지금 민 스퀘어 에러를 쭉 풀어가지고 쓰면은 제가 여기 쓴 수식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세 명밖에 없잖아요. 세 명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출석률 1, 이렇게 100%죠. 1, 84, 그게 인풋이죠. 1, 84. W 값은 우리 모르고. 그 다음에 90이 뭐예요? 이 90이 실제 기말고사 점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의 예측 점수는 W0 플러스 그러니까 1 곱하기 W1, 80 곱하기 W2, 4 곱하기 W3가 이제 우리가 예측한 값이고 W는 아직 몰라요. 이게 이렇게 하면 예측값이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90이 실제 값이고 그거의 차이를 제곱한 거 그게 스퀘어 에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3명의 학생이 있으니까 3명의 예측치랑 3명의 그 실제 값을 차이를 다 스퀘어 한 다음에 더하면은 그 밑에 있는 공식처럼 어떤 포뮬러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기계학습이 하는 거는 이 포뮬러의 값이 최소화가 되는, 미니마이즈가 되는 W0, W1, W2, W3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 베리어블이 4개니까 이거를 어떤 이 3차원 공간상 보여줄 수가 없는데 가령 이게 W1, W0 이게 베리어블 딱 2개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공식이 그러니까 쿼드라틱 폼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2개의 베리어블의 곱으로만 표현이 되고 베리어블이 2개 이상이면 이제 멀티 베리어블이니까 멀티 베리어블 펑션이 쿼드라틱 폼이 3D로 그려보면 그러니까 베리어블 2개일 경우에 이런 이제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4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모양으로 어떤 고차원 공간이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A 같은 경우 보면은 최소값이 어디 있으면 최소값이 이렇게 생긴 이 볼의 제일 밑에 최소값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그 최소값이 되는 지점에 W0부터 W3까지 찾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찾냐면은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사실 매스매티컬리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보통 기계학습에서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여기 찾아가요. 이런 거 아마 뭐 AI나 기계학습, 뭐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거의 최저값을 찾는 게 어떤 랜덤하게 아무 지점에서나 시작을 해요. 랜덤하게 아무 곳에 시작하고 그 점에서의 미분값을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미분값이니까 기울기죠. 기울기가 크면은 여기가 경사가 급한데죠. 급한데면은 이제 이 경사도를 보고서 경사 내려가는 쪽으로 이제 찾아가는 쪽으로 찾아가가지고 이제 제일 값이 작아지는 지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모양이죠. 이런 것도 이제 아무 지점에서 시작해도 기울기가 낮아지는 점으로 계속 찾아가다 보면은 제일 값이 작아지는 쪽으로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인데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도 사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해요. 더 훨씬 그러니까 이게 파라미터가 2개면 이렇게 그린다고 했잖아요. 파라미터가 챗GPT는 뭐 GPT-3 3.5가 700억 파라미터 뭐 그래 이게 700억 디멘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2차원인데 몇 100억 디멘전은 이게 어떻게 생겼겠어요? 뭐 상상할 수 없죠. 그 공간 안에서 최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최저치를 찾아가는 게 이제 트레이닝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쿼드라틱 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최소값을 항상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딥 뉴럴 네트워크의 엄청나게 큰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로컬 미니마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가다 보면 포켓이 하나 있으면 거기 빠지면은 거기서 밖으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챗GPT를 트레이닝하면은 트레이닝 할 때마다 다 다른 모델이 생겨요. 똑같은 게 생기니까. 왜냐하면 시작하는 저도 랜덤 플레이스에서 시작을 하고 찾아가다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홀이 많은데 어마어마한 고차원 공간에서의 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거기에 이제 빠지면은 그 모델이 더 이상 옵티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경우 일부러 튀어나오게끔 해서 또 다른 데로 가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옵티마이즈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간단한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이 최소값을 찾는 이 펑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F1, F2가 최종 우리가 생성하는 펑션이고 이 펑션을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는 게 아니고 에러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펑션은 x1, x2, x3가 있었고 이 에러 펑션은 w1, w2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다른 펑션인 거예요.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는 게 에러 펑션의 값이 최소가 되는 이 값을 찾는 거지 최종 값 그 뭐죠? x1, x2 되는 펑션을 찾는 게 아니야.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만들 때 제가 아까 뭐 어떤 펑션 폼을 리니어 리그레션 폼도 있고 뭐 딥 뉴럴 네트워크 폼도 있고 여러 개 다 할 수 있는데
그 함수의 에러 펑션이 미분이 가능해야지 우리가 옵티마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들은 끊어져 있다든지 해서 어떤 특정 지점에서 미분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러 펑션이랑 함수가 이런 고차원 공간에서 컨티뉴어스하게 생긴 애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 옵티마이즈 할 수가 있지. 펑션이 끊기면은 옵티마이즈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958, 7년인가 8년에 그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이 끊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는 걸 보면 그래가지고 사실 이걸 옵티마이즈가 안 되는 알고리즘이었는데 나중에 이런 걸 다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할 수 있고 컨티뉴어스한 펑션이면 어떤 펑션 폼을 써도 우리가 옵티마이즈, 미니마이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L 어프로치를 좀 이제 다시 약간 하이 레벨에서 다시 우리가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보통 수업에서 쓰는 데이터는 깨끗하지만 실제 뭐 회사나 이런 데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노이즈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뭐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없애주고 데이터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뭐 아까도 우리 뭐 빅테크만 데이터가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없으면 뭐 나머지를 뭐 하기 힘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그 ML 알고리즘을 골라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뭘까요?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게 그냥 웨이티드 그냥 각각 인풋에 그냥 하나 멀티플라이 하나씩 웨이트 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이라고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공식을 보시면은 가령 우리가 뭐 예측해야 되는 게 모래에서 뭐 골프를 치는데 이 사람이 골프 드라이버 거리를 얼마나 칠 것인가 뭐 그거가 있고 X1이 사람의 나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애기는 멀리 못 칠 테니까 이게 나이가 들수록 골프 드라이버 거리가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멀티플라이를 하나 집어넣어 놓으면은 200살이 100살보다 더 멀리 치고 300살이 200살보다 더 멀리 치고 근데 이게 계속 리니어하게 늘어나는 거가 되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이게 모델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모두 그 나이를 뒤집어가 뭐 나이 그러니까 다른 테크닉 필요하고 이런 심플 모델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봤던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출석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중간고사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학점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대충 작동한다고 보여지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그러니까 가령 뭐 학점이랑 중간고사가 이제 코릴레이션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점 높은 애가 뭐 중간고사 잘 보고 이게 다 서로 출석률 높은 애가 뭐 중간고사 잘 보고 이게 다 코릴레이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코릴레이션 생각 안 하고 각자에다가만 보고 지금 멀티플라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코릴레이션 있는 경우는 그 모델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극도로 심플한 모델인데 뭐 놀랍게도 이런 모델이 뭐 최근까지도 빅테크에서 되게 중요한 시스템에서 많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 간단하고 이해하기도 쉽고 뭐 심플하기 때문에 많이 쓰였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ML 알고리즘을 골라야 되는데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고 그냥 리니어하게 뭐 그냥 대충 컴바인해도 얘는 될 것 같아. 그러면 아까 보여줬던 뭐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같은 거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문제가 복잡해. 그러면 그렇게 간단한 알고리즘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모델이 복잡해지면서 데이터도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어드밴스되고 복잡한 모델을 쓴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알고리즘을 또 골라야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른 그 펑션 아키텍처랑 에러 펑션이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컨티뉴어스하고 미분 가능해야 된다. 이런 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들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골라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죠. 근데 트레이닝을 할 때 보면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모델 트레이닝 할 때 필요한 또 파라미터 값들이 있어요. 가령 아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스텝을 어느 정도 충충충충 뛰어갈 수도 있고 약간 큼직큼직 뛰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스텝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딥뉴럴 네트워크를 한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3개 깔 거냐 4개 깔 거냐 하나의 레이어에는 그 뉴런을 100개를 빌 거냐 200개를 빌 거냐 그런 거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모델을 만들어 봐야 돼요. 바꿔가면서 모델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에러가 제일 적어지는 게 나오는 그 순간 이제 이제 됐다 이제 이거 출시하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모델을 출시해가지고 또 모델의 그 성능을 보고 또 다시 새로운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이션 알고리즘 되게 간단한 거고 여러 가지 온갖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트리 모양으로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그래프 모양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수학적인 수학적인 기능을 하는 유닛들을 어떤 식으로 컴바인 했느냐에 사실은 결국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글로 적어본 건데 이런 종류의 알고리즘들이 있고 여러분 다음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리캡을 해보자면은 기계학습은 이제 기계 데이터로부터 펑션을 배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건 사과, 이건 바나나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픈 AI도 구글도 보면은 이 레이블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회사에도 있고 아웃소싱도 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의 조선족이나 모르겠어요. 외부에 이런 거 레이블 하는 사람 엄청 많이 있으니까 이게 스팸이냐 아니냐 이게 과연 포르노냐 아니냐 이거를 사람이 레이블을 해가지고 그 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럼 미국에 지금 잘 나가는 스타트업 중에 보면은 이런 레이블만 하는 AI 스타트업들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도 밸류에이션 높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레이블 만들고 데이터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ML 트레이닝은 결국에는 그 로스 펑션,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중요한 용어나 개념을 좀 설명드릴 건데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비슷한 수업 들으셨으면은.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다 레이블을 다 붙여가지고 이제 학습 알고리즘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언슈퍼바이즈드는 그냥 데이터만 주고 네가 파악을 해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슈퍼바이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리야 이거는 토끼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고 언슈퍼바이즈드는 그냥 로 데이터를 준 다음에 야 네가 여기서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봐 그러면은 오리는 오리대로 묶고 토끼는 토끼대로 묶고 근데 얘는 이게 오리인지 토끼인지 모르죠. 근데 그냥 얘들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클러스터링 해볼게 이렇게 모아놓는 거. 그러면은 이제 챗GPT는 슈퍼바이즈드일까요? 언슈퍼바이즈드일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넥스트 토큰을 프리딕트하는 파트 있잖아요. 이 문제에 주어서 다음 토큰을 하는 거. 그거는 unsupervised죠. 왜냐하면 그냥 인터넷에 있는 글자를 가져와가지고 뒤에 거 안 보여주고 앞에 거만 보여준 다음에
또 다음 거를 맞추면 되니까 사람이 레이블을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단어 읽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인터넷 데이터만 때려주면은 지가 그걸 배우죠. 그러니까 뭐 약간 어스트로바이즈 개념이고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챗GPT 쓸 때 채팅 모드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뭐를 얘기를 하면 그 다음 단어만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니고 뭐 나한테 뭐 상냥하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불법적인 말을 안 한다든가 뭐 어떤 편향 있는 말을 안 한다든가 그거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트레이닝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델은 언슈퍼바이즈드로 넥스트 토큰 프리딕트 하는 거 했고 걔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가 다시 야 이런 거는 나쁜 말이니까 하지 말고 이런 거는 뭐 정치적이거나 그래서 뭐 성적이거나 뭐 인종차별 이런 거는 이제 하지 말라고 그거는 사람이 네이블 붙인 거야 이거는 인종차별 말입니다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언스퍼바이즈드 하고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드 해가지고 애를 이제 좀 길들인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supervised, unsupervised라는 단어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에러 펑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이게 아니구나, 이 다음 또 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이 뭐 ML 관련된 논문이나 기타 등등 보면은 뭐 리그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될 텐데, 리그레션은 그 값을 다이렉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온도가 몇 도일까? 그럼 뭐 27도, 26도 이렇게 그 숫자를 프리딕트 하는 게 리그레션이고,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어떤 분류를 주고 이게 고양이냐 강아지냐 그 카테고리 중에 골라봐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챗GPT가 넥스트 토큰을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리그레션일까요? 클래시피케이션일까요? 답해보실 분 없어요? 네, 그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큰이라는 게 있죠, 토큰. 근데 그 토큰이 뭐 그러니까 픽스드 버케블러리죠. 그러니까 토큰이 뭐 100만 개 디퍼런트 타입이 있다, 200만 개 디퍼런트 토큰이 있으면은 200만 개 중에 한 개를 찾는 거거든요. 클래스가 200만 개 클래스가 있고 그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클래스를 찾는 거니까 클래시파이 하는 거예요. 단어, 그 다음 단어가 뭐냐, 클래시파이 하는 건데. 근데 보통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가령 뭐 개, 고양이 이러면 뭐 개가 100이고 고양이고 0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 확률 값으로 그 개일 것 같은데 90%, 고양이는 10%일 것 같은데 이렇게 확률 값으로 예측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리그레션이냐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에러 펑션이 달라요. 리그레션 우리 아까 전에 그 기말고사 예측하는 거는 뭐였죠? 리그레션이었을까요?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이었을까요? 그 리그레션이죠. 점수를 따라 맞추는 거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뭐 스퀘어 에러 같은 로스 펑션 쓸 수가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펑션, 에러 펑션이 그런 스퀘어 에러는 잘 안 쓰고, 보통 뭐 크로스 엔트로피나 다른 형식의 그 에러 펑션을 씁니다. 제가 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ML 모델링 사이클은 뭐 처음에 데이터를 모르고 데이터 프로세싱하고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이벨리에이션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자세히 적진 않았지만 그 데이터셋을 여러분들 있으면 그걸 전부 다 트레이닝에 쓰는 게 아니고 일부는 이제 이벨리에이션이나 테스트로 띄어놔요 따로. 그래가지고 뭐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보지 않은 새로운 예제를 봤을 때 얘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따로 구별하죠. 여기 지금 뭐 제가 보니까 그 데이터 사이언스 학생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분도 아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벨리에이션도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뭐 이걸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에러를 낮추는 것만 가지고 사실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 실제로는. 그러니까 가령 뭐 여러분들이
추천 시스템 만들었어요. 그럼 그 ML 시스템이 그 CTR을 프리딕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클릭할까 안 할까, 클릭할 확률이 얼마일까, 그걸 예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어떤 컨텐츠 A가 클릭할 확률이 70%고 컨텐츠 B가 클릭할 확률이 50%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A를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그게 약간 뭐 이렇게 선정적인 컨텐츠일 수가 있죠. A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뭐 선정적인 컨텐츠를 뭐 하루에 뭐 이 사람한테 한 3개까지 보여줄 수 있는데 피드 전체를 선정적인 거로 다 도배를 해버리면 아무리 CTR이 높다고 해도 이게 프로덕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학습이 하는 거는 그런 CTR을 프리딕트 하는 것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디시전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야, 이 전에 우리가 선정적인 걸 몇 개 보여줬어. 이게 더 이상 안 돼. 그러면은 아무리 기계학습에서 이게 CTR 높다고 예측이 돼도 그만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전에 또 이제 프로덕트에서는 이제 기계학습 결과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즈니스 로직으로 다시 뭔가 터치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결국에는 그 부분도 나중에는 또 ML로 할 수도 있어요. ML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문제는 뭐를 옵티마이즈 할 건가가 디파인이 돼야지 기계는 옵티마이즈 할 수 없는 거예요. CTR 같은 경우는 옵티마이즈 할 수 있죠. 다 숫자니까. 그런데 뭐 우리 회사의 평판, 우리 회사의 뭐 어떤 뭐 평판을 옵티마이즈 해라. 이러면은 그거는 없죠. 데이터가 레이블이 없고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계 학습법으로 평판을 옵티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CTR 옵티마이즈 하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클릭 데이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ML 할 수 있는 게 있고 ML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을까? 음. 그다음에 이제 ML 모델을 이제 실전에 디플로이 하고 나면은 뭐 모니터링도 해줘야 되고 뭐 데이터가 새로 들어오면은 모델도 새로 만들어야 되죠. 이런 거 뭐 끝없이 서클을 돌면서 무한 반복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